기원전 479년 노나라 국부의 한 초라한 집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권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으며 그를 위해 울어줄 제후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고 승리한 장수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사상을 실현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공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했고 정치를 바꾸지 못했으며 자신이 꿈꿨던 세상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권력을 잡았다면, 만약 그의 개혁이 완성되었다면 공자는 그저 한 명의 성공한 정치가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가 공자를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주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고 왕은 왕답지 않았으며 제후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말은 가벼워졌으며 힘이 곧 정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이 혼란을 보며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무너졌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후손이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공자는 배울 수 있었지만 기댈 곳은 없었고 꿈은 있었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 애매한 위치는 공자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권력 밖에 있지도 않았고 완전히 민중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아래에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질서를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예를 익히고 옛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믿었습니다. 과거에 질서가 있었다면 그 질서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질서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에 참여했고 관직을 맡았으며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꾸짖었고 사적인 이익을 경계했으며 권력자에게 예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자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권력은 도를 원하지 않았고 제후들은 불편한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말은 옳았지만 불편했습니다. 정직하라는 말은 기득권에게 위협이었고 절제하라는 말은 욕망을 거스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밀려났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났고 도시를 떠났으며 제자들과 함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이 공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 안에서의 실패가 권력 밖에서의 자유로 바뀌는 순간 공자는 떠나며 깨닫습니다. 정치는 사람 위에 설 수 없고 제도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공자는 떠돌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나라를 전전하며 제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이용하려 했고 어떤 이는 그를 무시했으며 어떤 이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공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방랑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굶주렸고 위협받았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사상을 낳았습니다. 공자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자는 결국 정치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마음, 자기 욕망을 다루는 방식, 공자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묶습니다. 인내. 공자에게 정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정치 이론이 아니라 인간 선언이었습니다. 공자는 질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발점을 바꿨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으로, 제도에서 관계로. 이 순간부터 공자는 정치가가 아니라 사상가가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질서를 말했지만 아직 체계는 없었고 사람을 말했지만 아직 깊이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 공자의 사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공자가 보았던 세상은 제도가 먼저 무너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법은 남아 있었고 직책도 남아 있었으며 의식과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던 사람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 점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주나라의 질서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했습니다. 왕은 있었고 제후도 있었으며 관직의 이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의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왕은 왕답지 않았고 제후는 제후답지 않았으며 신하는 신하답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자는 질문합니다. 이름은 남아있는데 왜 역할은 사라졌는가? 공자는 문제를 제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제도를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은 의미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벌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지점에서 정치와 철학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한 제도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공자는 제도를 고치기 전에 사람을 묻습니다. 공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은 아들답지 않으며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랫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의 언어 대신 관계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임금과 신하, 법과 벗. 공자는 이 관계들이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지를 끝없이 묻습니다. 이때 공자가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공자는 사람을 역할로 보았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맡은 자리로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훗날 정명청이라는 말로 정리됩니다.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뜻.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신하는 신하다운 모습으로, 임금은 임금답게. 공자는 믿었습니다. 이름과 역할이 다시 맞물리면 질서는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그러나 이 생각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아주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정말 임금다운가? 이 질문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공자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들이대지 않았고 처벌을 말하지 않았으며 혁명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고칩니다. 공자는 이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강요가 없고 위협이 없으며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본보기가 있을 뿐입니다. 윗사람이 바로 서면 아랫사람이 따르고 아랫사람이 믿으면 질서는 유지된다고 공자는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자의 사상은 한계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 방식은 너무 느립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이런 방식은 답답해 보였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후들은 공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원했고 강한 통제를 원했으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공자의 방식은 눈에 띄지 않았고 성과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공자는 이 거절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시대는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건너뛰고 질서를 세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자는 그래서 정치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신 사람을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사람을 남기겠다는 선택. 이 선택이 훗날 공자의 사상을 살려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군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다. 이 말에는 희망과 동시에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바로 서려는 태도는 가질 수 있다는 믿음. 공자는 세상을 단번에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느린 방식이 결국 공자를 살려냅니다. 공자는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질서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쌓여 올라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사람이 본래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라면 공자의 방식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공자의 생애 안에서 끝내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공자가 이 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성공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겨난 사람이었고 떠도는 사람이었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권력의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바깥에서 자라났습니다. 공자는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말은 듣지 않았고 권력은 양보하지 않았으며 오름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공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가? 공자는 이 질문을 제도에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어도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규칙이 있어도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공자는 시선을 더 아래로 내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공자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욕망에 끌리며 쉽게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공자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자는 오랜 방랑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권력을 쥔 자, 권력을 잃은 자, 기회를 기다리는 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공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대우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고 멸시받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공자는 이 차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상의 씨앗을 얻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공자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있는, 있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공자에게 이는 느껴본 적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모를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마음,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절로 나오는 손길, 친구가 부끄러워할 때 함께 고개를 숙이는 태도. 공자는 이 감정이 사라질 때 사람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여주려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명령보다 태도로. 공자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말보다 몸가짐으로 가르친다. 이 말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설득당하기보다 닮아간다는 믿음. 공자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인을 가진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사람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며 다시 관계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강한 말을 삼갔습니다.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았고 끝내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끝내 변할 수 있다는 여지. 하지만 이 믿음은 공자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자의 방식은 너무 느렸고 강한 통제를 원하는 권력자들에게 공자의 인은 너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공자는 또다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버리고 질서를 세우는 방법을 공자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자의 사상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는 세상을 빠르게 바꾸려 하지 않았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싶었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이상향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표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댄 질서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바로 설 수 있는가? 공자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춤에서 공자는 또 다른 개념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형식과 틀.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예리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한 가지를 더 붙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틀, 그것이 예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자의 이해를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절하는 방법, 의식의 순서, 말을 꺼내는 규칙. 하지만 공자가 본 예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예는 사람을 묶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공자는 방랑의 시간 동안 수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차례가 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사람. 공자는 이 장면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잊을 때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공자는 자주 말합니다. 예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진다. 이 말은 형식을 지키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공자에게 예는 멈춤이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행동하기 전에 한 호흡, 이 짧은 멈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예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를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습관이 되고 몸에 배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 그것이 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를 상황에 맞게 달리 보았습니다. 같은 절이라도 상대에 따라 다르고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은 같을 수 있어도 마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예 없는 선함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은 좋지만 경계를 모르는 태도, 의도는 순수하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공자는 이것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선함도 형식이 없으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예로 감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형식은 그 다음이지만 형식이 없으면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도 태도를 잃지 않았고 무시당할 때도 말을 거칠게 만들지 않았으며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예의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공자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빠른 판단을 원하는 시대에 공자의 멈춤은 느려 보였고 강한 통제를 원하는 권력자들에게 공자의 예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공자는 또다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가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잔인해지는지를. 공자는 그래서 작은 장면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먹는 자세, 말을 건네는 눈빛, 상대를 대하는 거리. 이 사소한 장면들이 쌓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모여 세상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큰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기준을 지켰습니다. 이 작은 기준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멈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더 앞설 때, 분노가 더 빠를 때 예는 쉽게 깨집니다. 공자는 이 한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자는 한 사람의 태도를 넘어 어떤 인간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와 인을 함께 품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공자는 이 인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군자. 공자는
군자를 말했지만 완벽한 인간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다는 생각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욕망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다만 그 망설임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였습니다. 공자는 자주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공자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날마다 나를 살핀다. 이 말 속에는 공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자란 이미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대신 노력하는 사람과 자기 합리화에 머무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군자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소인은 늘 세상에 핑계를 돌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분은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날카롭습니다. 공자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안심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군자의 기준은 타인을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를 권력자와 같은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지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고 신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군자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자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조정해야 하며 욕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공자는 이 불편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군자의 길은 힘들다고. 그래서 공자는 군자를 칭송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편한 길을 택하겠는가. 공자는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조차 군자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각자의 성향을 그대로 인정했고 같은 말을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공자는 획일적인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하나의 모델로만 제시했습니다.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라 고민해볼 기준으로. 이 기준은 사람을 압박하지 않지만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자신이 군자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그 기준을 향해 가는 도중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태도가 공자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사람을 완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멈추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실수해도 관계를 끊지 않게 하며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공자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공자를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세웁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군자의 삶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공자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공자의 생애 후반부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서 공자는 체념과 정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공자는 끝까지 질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현실을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사실은
함께 놓여야 합니다. 공자는 옳았을지 몰라도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을 고쳤고 설명을 바꾸었으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는가? 이 질문은 공자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길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는 방식은 혼란의 시대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한 통제, 즉각적인 처벌, 눈에 보이는 결과, 세상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방식은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한계를 마주합니다. 사람을 믿는 정치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은 항상 공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자는 노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더 강해지지도 더 급진적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체념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체념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포기는 기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상은 당장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공자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권력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제자를 상대로 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의 말이지만 동시에 자기 확신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공자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공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정치가였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공자의 사상을 지켜냈습니다. 공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돌아봅니다. 자신의 말이 어디에 남을지, 누가 그것을 기억해 줄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체념 속에서 공자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말을 남길 것인가, 사람에게 말을 남길 것인가, 공자는 후자를 택합니다. 이 선택은 공자의 생애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떠나지 않았고 제후를 찾아가지도 않았으며 정치를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패배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공자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가 공자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공자는 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지 않았고 교리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완성된 이론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공자의 말은 항상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답했고 상황이 주어지면 판단을 보였으며 삶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말이 기록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격했고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웠으며 누군가에게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 차이는 편애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쉬움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정치, 설득하지 못한 권력, 바꾸지 못한 시대, 이 모든 것을 그는 정리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확신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남는다는 것,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말이 이어진다는 믿음. 공자의 말은 제자들에 의해 기억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완성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이고 맥락이 끊어지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함은 공자다운 흔적입니다. 공자는 정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의 기준을 남겼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 않지만 늘 스스로를 되묻게 만듭니다. 공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래는 소박했고 그를 기리는 국가적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시대의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자의 말은 사람을 통해 살아남았고 사람을 통해 전해졌으며 사람을 통해 해석되었습니다. 공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준을 남겼습니다. 이 기준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자는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공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남기지 않았고 제도를 남기지 않았으며 완성된 체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정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공자는 승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쟁의 결과로 기억되지 않았고 개혁의 성과로 남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어떤 것들은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태도,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기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세, 이것들은 제도가 아니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권력이 아니기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남긴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타인을 도구로 만들지 말 것, 자신을 속이지 말 것, 관계를 버리지 말 것. 공자의 사상은 불완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문맥에 따라 판단이 바뀌며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이 공자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공자는 세상을 대신해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의 기준을 우리 손에 남겼습니다. 이 기준은 편하지 않고 쉽지 않으며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시대를 넘어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았기에 시대마다 다시 읽혔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공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공자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꿈꾸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관계를 버리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최소한의 기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으며 대신 가만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공자의 삶은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자신을 지킬 수는 있다는 증명. 이 증명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공자는 떠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